여러분 안녕하세요. 홍건영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스타워즈 시리즈를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 시리즈를 전부 다 보았는데 조지 루카스가 개봉한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이 개봉됐을 때 스타워즈 열풍이 정말 엄청났다고 합니다. 제작자이자 감독인 조지 루카스조차 예상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스타워즈는 SF 영화의 개념을 넘어서 스페이스 오페라의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기념비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의 저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서사를 조지 루카스가 참고해서 스크린에 완벽하게 부활시킨 우리 시대의 신화 그 자체였죠. 평범하게 살던 청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 각성하고 악의 제국에 맞서 싸워 은하계를 구원하는 이야기보다 더 완벽하고 가슴 뛰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절대 선의 상징인 제다이 그리고 절대 악의 화신인 시스가 있습니다. 너무나 명쾌해서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더 짜릿한 세계관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그 신화와 선악의 구도가 사실은 승자의 입장에서 쓰인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프로파간다였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영웅 제다이가 사실은 빛의 수호자라는 이름 뒤에 많은 과오를 숨기고 있었다면요. 오늘 이야기할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에콜라이트는 바로 그 위험하고 도발적인 상상력에서 출발합니다. 이 작품은 대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제다이가 무조건 착한 편이라고 믿으시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스타워즈라는 신전의 기둥을 사정없이 흔들어버린 문제작 에콜라이트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선 우리에겐 에콜라이트 출연진이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월드스타가 된 이정재가 이 시리즈의 실질적인 주인공 중 한 명인 제다이 마스터 솔로 연기하니까요. 마스터 솔은 단순히 전투를 잘하는 제다이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과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사태를 판단하는 성숙한 관점이 부족한 관계로 분란의 불씨를 만들므로써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죽은 후에도 변절자로 기억되는 비운의 제다이입니다. 아시아 배우가 백인 위주로 구성된 전설적인 영화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낙점돼서 이야기를 끌고 간다는 점부터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배우가 스타워즈에서 라이트 세이버를 휘두르는 날이 오다니 정말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에콜라이트의 시대적 배경은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보다 시기적으로 100년 전인 하이리퍼블릭 시대입니다. 이때에는 제다이 세력이 최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죠. 은하계의 모든 이들이 태평성대라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가장 빛나는 순간에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법 아니겠습니까? 불과 100년이 지나는 동안 제다이 세력은 단번에 몰락해서 은하계의 잊혀진 전설이 되고맙니다. 하이 리퍼블릭 시대에는 제다이들이 은하 전역에 신전을 세우고 시민을 보호하며 무력보다 조화와 평화를 중시하는 철학적 사상가이자 외교가로 활동했습니다. 보스의 균형과 희생을 중시하며 정치보다는 중립적인 심판자 역할을 수행했죠. 하지만 에콜라이트에서 그 전조가 보이듯 제다이 마스터들 일부는 이미 권력화되어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하이 리퍼블릭 이후 제다이들이 몰락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시기는 공화국의 부패와 분열 그리고 다스 시디어스의 조작으로 제다이가 정치독으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원래 평화유지자들이었던 제다이들은 클론 전쟁 이후 군사적 집단이 되고 과도한 관료화와 도덕적 확신은 제다이들을 권위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집단으로 변모시킵니다. 이때 야심만만한 나부행성의 대표의원 출신으로 나중에 수상까지 오르며 결국 제국의 지배자가 되는 쉬브 팔퍼틴이 오더 66를 실행합니다. 이 명령은 은하공화국 대군 전체에 내려진 지령으로 제다이들을 즉각 사살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화국 군대의 클론 뇌에 있는 바이오 칩에는 클론 프로토콜 66가 있었는데 이것이 발동되면 클론들은 제다이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되고 무차별적으로 사살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거의 모든 클론 트루퍼들이 이 명령을 받자마자 제다이들에게 총구를 겨냥하여 사살합니다. 제다이뿐만 아니라 제국 체제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포스 사용자, 그리고 일반인, 심지어
같은 클론 트루퍼들도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이 오더가 실행된 이후 약 1만 명에 달하던 제다이들은 거의 전멸하고 맙니다. 오더 66는 단순한 군사명령이 아니라 펠퍼틴이 제다이를 물살하고 은하를 지배하기 위해 설계한 신속한 숙청 작전이었던 거죠. 은하제국 시대가 시작되는 새로운 희망 시점에서 제다이는 이제 전설로만 전해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 결과 오비완 케노비와 요다 같은 극소수 제다이 생존자가 은둔한 채 불씨만 간직하게 되죠. 오비완의 가르침을 받은 루크 스카이워크가 공화국의 영웅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제국 시민 대부분은 제다이를 그저 신화 속 인물로 여깁니다. 에콜라이트는 바로 100년 동안 불어닥친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 위선적인 평화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는 시리즈인 거죠. 이야기는 1화부터 충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제다이의 황금기인 이 시대에 한 여자가 나타나서 현역 제다이 마스터인 인다라를 살해한 겁니다. 인다라 역은 우리에게 매트릭스에서 네오를 돕던 트리니티로 익숙한 캐리앤 모스가 연기해서 반가웠습니다. 암살자는 놀랍게도 제다이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인 포스를 사용하다가 상황이 불리하게 되자 속임수를 써서 인다라를 살해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제다이 훈련을 받았다가 포기하고 나간 오샤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데요. 오샤는 범인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해보지만 상황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제다이들과 동행하면서 범인의 뒤를 추적하는 도중에 비슷한 수법의 제다이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오샤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범인은 오샤의 쌍둥이 자매 메이였습니다. 메이는 16년 전에 화재 사고로 죽은 엄마와 동족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제다이들을 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시청자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의 제다이 연쇄 살인 사건과 16년 전 일어난 사건의 비밀을 연기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플롯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샤와 그녀의 옛 스승인 마스터 솔, 그리고 열정 넘치는 파다완 제키와 원칙주의자 요드가 한 팀이 돼서 메이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솔 일행은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16년 전의 사고 현장인 브랜도크 행성으로 찾아가는데요. 과연 그날 밤 순수했던 쌍둥이 자매와 정의감에 불탔던 4명의 제다이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시리즈는 쌍둥이 자매의 비극을 통해서 제다이 집단의 위선과 오만, 그리고 제다이 시스템의 몰락을 야기한 부패의 전조를 서서히 하지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6년 전 브랜도크 행성에 살고 있던 밤의 자매들을 방문한 제다이들이 보여주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우리 방식이 아니면 다 틀렸다는 위험한 독설입니다. 솔, 인다라, 톨빈, 켈라카 제다이 4인방은 밤의 자매들을 찾아가서 오샤와 메이 쌍둥이 자매를 데려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들의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데요. 밤의 자매들을 위험한 이단으로 규정하고 얘들은 우리가 데려가서 올바른 방식으로 키우겠다. 딱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논리죠. 식민지 확장에 열을리던 제국주의 국가들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다양성 따위는 모르쇠 해버리고 자신들의 시스템이 옳다는 모습, 이게 바로 100년 뒤 제다이가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씨앗이었으니까요. 결국 이러한 오만함이 솔 일행의 실수를 초래한 셈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을 은폐하는 제다이들의 사건 처리 방식입니다. 사건이 터지면서 밤의 자매들을 이끌던 아니세야와 공동체는 몰살하고 메이는 죽다 살아나는데요. 뭐라고 변명하든 제다이 측의 명백한 과실 때문이었죠. 그런데 재판을 받겠다는 솔의 의견을 인다라가 무시하고 사건을 덮어버립니다. 메이가 불을 질러서 밤의 자매들을 죽였다고 하고 제다이들이 오히려 아이를 구해냈다는 시나리오로 사건을 조작한 거죠. 이런 짓을 하는 제다이가 과연 빛과 정의의 수호자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저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조작하는 정치 집단에 불과한 거죠. 게다가 솔이 죽은 후에 사건을 처리하는 버네스트라 마스터 역시 똑같습니다. 제다이 집단에 쏟아질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브랜도크 행성의 사건을 솔의 개인적인 일탈로 덮어 씌웠던 거죠. 제다이들이 파다완들을 훈련시킬 때 실전적이고 유연한 사고보다는 너무 원칙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 이러한 경직된 시스템의 병폐가
조직을 심각하게 부패시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다이들에게 반발하는 세력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샤와 메이는 밤의 자매들 출신입니다. 밤의 자매들은 다소미르라는 행성에 사는 포스 마녀 클랜인데요. 이들은 여성 중심의 모계 사회를 이루며 제다이와는 다르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포스를 사용합니다. 제다이는 포스를 빛의 면과 어둠의 면으로 나뉘는 우주의 에너지 흐름으로 생각합니다. 개인 욕망을 위해 포스를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며 포스 흐름에 순응해서 조화를 이루려 합니다. 분노, 두려움, 집착 같은 감정들은 어둠의 면으로 이끈다고 믿기에 명상과 수련을 통해서 감정을 통제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자 하죠. 이에 비해서 밤의 자매들은 포스를 자신들의 의지대로 사용하는 도구이자 마법으로 생각합니다. 포스를 우주 만물을 잇는 생명의 끈으로 사용해서 생명을 창조하고 연결하고 공유합니다. 주문을 외우거나 의식을 통해서 포스를 발현시키는데 이들의 몸이 연기처럼 흩어지는 장면은 마치 판타지 소설에 등장하는 마법사처럼 보일 정도죠. 이들의 포스 능력은 강력한 환영을 만들어 적을 속이거나 최면을 걸거나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다이가 포스를 과학이자 철학으로 접근한 데 비해서 밤의 자매들은 포스를 신비주의이자 흑마법으로 접근했던 거죠. 이처럼 포스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사용법 때문에 제다이는 밤의 자매들을 이단으로 분류하고 경계했습니다. 이 드라마에 밤의 자매들이 굳이 등장한 이유는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의 흥미로운 제3의 요소로 질문을 던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피소드 7화부터 16년 전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는데요. 1화부터 끌고 온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죠. 원래 브렌도크 행성의 생물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어 있던 제다이들이 어떻게 사소한 오판과 오만, 불신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지 펼쳐집니다. 특히 오판으로 밤의 자매들의 리더인 아니시아를 죽이고 난 후 솔의 절망적인 표정은 선의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이 시리즈의 비극적인 주제를 표현하는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솔과 카이미르가 벌이는 라이트세이버 대결은 이 시리즈 최고의 액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다이 시스템의 회의를 느끼고 떠난 카이미르와 시스템이 인정할 수 없는 배신자를 처단하려는 솔, 어쩌면 동료일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신념을 걸고 벌이는 검의 대화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라이트세이버를 부딪힐 때마다 서로를 향해 전하는 내면의 대화와 신념의 대결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와 오샤는 재회한 후에 서로의 운명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메이는 제다이를 따라가고 오샤는 카이미르를 따라가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실질적인 정체 역시 밝혀지는데 일종의 반전이자 밤의 자매들과 제다이 간의 절대로 좁힐 수 없는 간극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워즈와 제다이는 라이트세이버를 빼놓으면 팥없는 붕어빵이죠. 솔과 카이미르의 라이트세이버 대결 이외에도 인다라와 메이의 대결, 또 버네스트라의 채찍 형태의 라이트세이버도 흥미를 자아냅니다. 단순히 시간순으로 사건을 나열하지 않고 16년 전의 사건과 밤의 자매들을 등장시켜서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또 범인은 누구일까에 대해 8화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며 이야기를 진행시킨 미스터리 구조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스타워즈 시리즈를 보면서도 제다이에 대해 너무 과대 포장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집단 이기주의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문제점과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향후 스타워즈 시리즈의 세계관에 개연성을 부여한 점은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도 있었죠. 특히 이 시대 최강자나 다름없는 제다이 마스터들이 너무 어이없고 쉽게 죽는 장면은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메이의 경우 포스를 쓴다 해도 파다원 수준인데 수십 년간 포스를 수련한 인다라가 허무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은 제다이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솔을 비롯한 다른 마스터들도 약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드라마의 최강은 카이미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제다이 여러 명과 단체로 맞짱을 뜨고도 그 자리에서 모두 몰살시키는 어마무시한 무력을 자랑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카이미르는 원래 버네스트라 마스터의 제자라는 설정이거든요. 무슨 무협지도 아닌데 어디서 기현을 만나거나 전대고수의 비급을 폐관 수련하는 게 아니면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도대체 그 정도의 무력을 키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파다완 탈락생인 우샤가 소를 질식사시키는 장면 역시 좀 설정의 오류처럼 보입니다. 솔이 자매의 엄마를 죽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서 그냥 죽어준 것이라면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마치 베테랑 UFC 격투기 선수가 동네 불량배한테 얻어터지는 느낌이라 많이 어색합니다. 에콜라이트에 대해서는 스타워즈 찐팬이라면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워즈 세계관과 제다이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도 등장할 스타워즈 시리즈가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일종의 성장통 같은 작품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지난 세월 완벽한 영웅이라고 믿어왔던 존재의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완벽한 신화에 의도적으로 균열을 내는 것은 불편하긴 하지만 의미 있는 과정이거든요.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더 입체적이고 더 현실적이며 더 성숙한 스타워즈의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에콜라이트와 스타워즈를 더 깊이 즐기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스타워즈의 찐팬이라면, 그리고 제다이가 항상 옳았을까라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시청자라면 이 드라마를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면서 리뷰를 마칩니다. 에콜라이트에 대한 평점은 6.5점입니다.